제가 오늘은 이제 100세 시대의 치아건강관리법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성인기에 많이 발생하는 치과 질환과 이제 그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이제 제가 한 30년 가까이 치과 의사 하면서 또 이제 강남센터에서는 한 10년 가까이 이제 치과 진찰을 하면서 자주 받게 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구강내과에서는 이제 치아 외에 구강 점막 질환이나 구강 건조, 구취, 또 악관절 장애 이러한 진료들을 이제 하고 있는 치과의 아주 중요한 세부 과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강내과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시고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치아위생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이제 건강한 치아를 가진 아주 이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진인데요. 그 건강한 치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아 경조직의 손상도 없애야 되겠지만 주변 잇몸의 이제 건강이 이제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제 건강한 치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검진을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저는 치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제가 이렇게 보면 치아의 충치나 여러 가지 손상은 없는데 이제 잇몸이 이제 안 좋은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건강한 치아를 가졌다고 이제 얘기할 수가 없겠죠. 건강한 잇몸의 이제 특징은 색깔은 이제 연한 핑크빛을 띄어야 되고요. 이제 붉은색인 경우는 염증 반응이 많을 때 이제 붉은색을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잇몸은 이제 우리가 이 경계 부위를 프리징지바라고 그러고 유리치은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부착치은이라고 하는데, 이 부착치은에 이제 이게 귤 껍질 같이 이렇게 스티플링이라 그래서 돌기가 보여요. 건강한 잇몸은. 그리고 그 모양은 이제 U자 모양으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제 빈 공간이 없이 완전히 이제 메워져 있는 잇몸을 우리가 이제 건강한 잇몸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이제 신이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치아의 손상도 일어나고 치아가 결국은 이제 상실하게 되는 이제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자연치는 전체 사랑니를 제외하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28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2080이라고 그래서 2080 치약이 이제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20개의 치아를 우리가 80세까지 보존하자 이런 캠페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이게 처음 시작된 캠페인인데요. 이제 요즘에는 11세의 치아를 99세까지 보존하자라는 캠페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연치아 살리기 이제 운동 본부가 또 따로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1199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11세라는 것은 이제 영구치가 완전히 맹출되는 이제 시기가 만 11세입니다. 이제 그때 받은 치아를 우리가 이제 99세까지 잘 갖고 있자, 이제 이런 의미로 캠페인을 이제 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이제 치아가 많이 이제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손실이 일어났는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2013년 이제 그 건강보험 통계 자료를 보면 40대에는 평균 1개, 50대는 한 3개, 60대는 7개, 또 70대는 13개, 이 정도 이제 소실이 일어난 걸로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조금 더 이제 많이 보존하고 있는 거죠. 남자 27개, 28개를 했으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요거 준비하다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서울 성모병원 치주과에서도 이제 연구를 하나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10,000명 이상, 30,000명 이상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요런 정도로 이제 치아가 이제 소실이 이제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특징적인 게 50대부터 급격히 빠지기 시작해서 60대, 70대로 넘어가면서 치아가 절반도 남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었고요. 그런데 과계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잔존치아도 많았다. 그래서 여기 연구 결과는 치아 위생 관리를 잘하면 치아의 손실이 적다. 이제 이런 게 결론인데, 요거는 저도 이제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 센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경제 수준도 높고 교육 수준도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진을 하다 보면은 70대, 80대 돼도 28개를 다 갖고 있는 분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치과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관리를 잘 하면 그만큼 이제 잘 보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치아가 이제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제 보통 2대 치과 질환이라고 그래서 이제 충치하고 풍치를 이제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이제 뭐 충치는 치아 조직 자체의 손상이고, 잇몸 질환은 이제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주변 조직, 잇몸과 치주 인대, 치조골에 이제 소실이 일어나는 것을 잇몸 질환이라고 하는데, 구강 내 그 세균의 종류도 다릅니다. 이제 치아 후식증은 우리가 S 뮤탄스균이라고 그래서 구강 상주균 중에 뮤탄스균에 의한 거고, 치주병은 이제 우리가 징지발리스균이라고 그래서 징지발리스균에 의해서 이제 그 소실이 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점은 충치는 유아 청소년기에 많고요. 치주병은 이제 성인기에 더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치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거를 잘 이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치아는 치열 자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아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바깥으로 돌출이 또 되게 되고, 치아 구조의 변화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치아 단면도의 사진인데, 치아를 이렇게 절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크게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이제 치수가 들어있는 치수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아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범랑질이라고 이렇게 세 층으로 크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치수강은 점점 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석회화가 일어나서 점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 상아질에는 이제 그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튜블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튜블도 2차 상아질이 형성이 되면서 점점 좀 좁아집니다. 그리고 에나멜은 사실은 변화는 없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점점 닳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치아 색깔도 외부에서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변색도 일어나지만 치아 자체의 본연의 색깔도 이제 약간 탁하게 되고요. 불투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치아는 투명하고 예쁜데 나이 들어가면 이제 색깔은 이제 불투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그 청소년기에는 이제 충치가 있을 때 치료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작은 충치라도 거의 치료를 이제 권고를 받게 되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치아 자체가 이제 석회화가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충치는 거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지된 충치 이렇게 얘기하고, 진행 속도가 늦은 이제 충치는 치료를 이제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치과 A 치과를 갔는데 충치가 5개, B 치과는 뭐 3개, 이제 이런 것도 이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이제 치료 계획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20대 치아는 투명하고 예쁜데 이제 50대 치아는 불투명하고 또 치아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아가 증량에 따라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 구강 내과에서는 이제 연령 감정을 이제 할 때 치아를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이제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2대 치과 질환에서 벗어나서 중장년기에는 제가 이제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만성 치주염은 뭐 굉장히 많고요. 그 외에 치아의 교모나 마모나 침식이 일어나고, 우식증도 물론 생기지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 파절이 치아 석회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나는 이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일단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경부 마모증도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하는 치과 질환인데요. 이제 치경부, 치아의 목이 마모, 닳아서 없어진다. 이제 이렇게 해서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고요. 원인은 이제 치은이 퇴축이 되면서 치아의 뿌리가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치아에 노출된 부분은 이 범랑질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부드러운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쉽게 이제 닳아 없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치약을 너무 많이 쓰게 되거나 과도하게 양치질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치아의 마모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치아의 구조가 이제 약간 볼록한 이제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이제 드시면 그냥 저절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굴곡 파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절이 씹는 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 그 치경부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이제 드시면 그 치경부 마모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모든 치아를 다 제가 이제 레진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심하게 패인 거는 이제 광주갑 레진이라고 이렇게 치아 부분을 이렇게 코팅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시면 이제 되는데, 선택적 광주갑 레진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 드린 이유는 지각과민이 심하거나 마모가 너무 심해서 치수가 거의 도달을 하려고 하거나 그럴 때는 하지만 적은 마모는 꼭 치료하지 않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수광이 점점 좁아지면서 지각과민은 점점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치약을 적게 쓰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근데 치약에 마모제가 많이 나중에 치약 얘기도 드릴 거지만 마모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약은 소량만 쓰시고 또 그 마모제가 적은 치약이 있어요. 그거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치경부 마모증을 이제 대처를 하시고요. 치아의 이제 교모증이라는 것은 치아의 목이 아니라 씹는 면, 교합면이 이제 점점 닳아서 없어지는 건데, 뭐 저작 오징어나 이런 거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제 밤에 이갈이 있으시는 분들, 또 크렌칭이라고 그래서 이 악물기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또 교합 자체가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데요, 굉장히 이제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교모가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교모는 이제 치료가 이제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하나 싱글 치아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교합 고경 자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를 이제 하려면 전학 교합 재형성술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크라운을 해서 교합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 오른쪽 사진 정도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뭐 일부 뭐 약간 패여 있다 그런 거는 또 좀 기다리기도 합니다. 치료는. 그리고 이제 치아의 침식인데요. 치아의 침식도 의외로 이제 많습니다. 치아의 침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좀 달리 그 외부에서 오는 그러니까 그 산도가 높은 음식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치아가 녹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균의 원인이 아니라 화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치아 경조직이 점점 탈해되고 이제 없어지는 건데, 이 침식의 특징은 주로 이제 그 머금고 있는 부분, 입 천장 쪽 치아면이나 그다음에 혀 있는 쪽에 이제 주로 탈해가 있고요. 원인으로는 그 수영장 물도 염소가 들어있는데 굉장히 산도가 높은 걸로 되어 있고, 음식물 중에서 과일도 산도가 있고요, 와인도 있고요, 탄산음료도 이제 산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가 아주 높은 거는 사실은 이제 좋지 않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걸 드셨을 때는 이제 바로 헹구면 좋겠고요. 이거를 이제 먹고서 바로 양치질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입안에 이제 산도가 높은 이제 물질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침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30분 후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재광화라고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산도가 없어지면서 정상으로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치아 파절인데요. 이제 치아 파절은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제가 알기로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치아 파절이 훨씬 많아요. 그 저희 이제 아는 선배님이 한 2년 정도 미국으로 연수를 가서 파절 환자를 이렇게 봤는데, 한 2년간 본 환자보다 우리나라 돌아와서 한 1개월간 본 환자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성인 내 치아 파절이 더 많은데, 이유는 아마 식습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치아가 점점 단단해지고 딱딱해지는데, 딱딱한 걸 계속 드시면 이제 치아가 파절이 일어나게 되고요. 파절은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금, 바깥으로 이제 크렘 라인만 보이는 거, 실제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제 갈라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완전히 쪼개진 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파절은 이제 진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파절을 진단을 잘하면 이제 명의라고 얘기를 이제 듣기도 하는데, 왜 파절은 진단이 어렵냐? 일단 엑스레이로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방사선을 찍어도 이렇게 스플리트라고 해서 분리된 경우에만 엑스레이로 보이고요.
초기 파절이나 크래기 강경은 엑스레이로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절을 진단을 할 때 이제 일단 이제 물어보지요. 뭐 갑자기 그러니까 뭘 씹자마자 아팠다 그러면 거의 100% 파절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 나라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는,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쌀도 많이 드셨고요. 얼음도, 지금도 얼음 깨서 아마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걸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파절은 방사선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진단을 할 때 그 빛을 조사해서 그 라이트를 이제 보기도 하고요. 다이를, 그러니까 염색약을 이용해서 그 라인에 염색이 이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서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또 현미경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징적인 게 씹었다 뗄 때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거에는 시릴 수도 있고 안 시릴 수도 있습니다. 파절이 있어서 살아온 거에 꼭 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타진 반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때렸을 때 증상이 처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어려운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거를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파절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렸으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파절에 대한 치료도 사실은 이제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이 간 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보통 이제 파절은 증상이 있고 파절 라인이 보이나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거는 안 하지만 증상이 있고 파절선과 함께 계속해서 깨질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이제 크라운을 이제 하라고. 지금 요거는 크라운 하려고 이제 준비된 요 상태이죠. 왼쪽 파절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절은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만성 치주염인데, 만성 치주, 요 사진은 이제 제가 치주과 학회 홈페이지에서 이제 가져온 사진입니다. 만성 치주염은 이제 아주 뭐,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는 건데, 치아 주위 조직의 염증성 질환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지발리스균에 의한 독소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이게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이제 치주 질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치주낭이라고 그래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제 주머니가 생기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대부분 이제 만성 치주염이 점점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 치주낭의 깊이를 3mm 정도보다 더 깊다 그럴 때 이제 만성 치주염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고요. 그때부터 이제 만성 치주염에 대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치아 그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엑스레이를 봤을 때 요 왼쪽 거는 정상적인 이제 잇몸을 가진 이제 파노라마고, 치과 파노라마고, 요거는 이제 조금씩 점점점 잇몸뼈가 녹아가는 이제 모양이고, 이거는 더 진행이 됐을 때 이제 뭐 빠진 것도 있고, 완전히 뼈가 녹은 이제 이런 진행제 치주병의 이제 파노라마의 이제 모양을 이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무엇인가, 이제 처음에 뭐 잇몸이 가렵다고도 하고요, 피난다고도 하고요, 약간 솟았다고도 하고, 이제 잇몸이 뭐 부은 것 같다, 뭐 씹기 힘들다, 흔들린다까지 가면은 뭐 완전히 진행이 이제 많이 된 상태가 이제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제 분들이 치주 질환을 갖고 있는가? 이제 이것도 2013년 이제 국민건강보험 통계 자료인데 40대 이상 남자는 이제 중등도 이상에는 60% 정도, 여자는 한 50% 정도. 그다음에 이제 경미한 치주염, 치석 제거만 해도 되는 환자는 40대 이상은 한 80%, 40대 이상은 여자는 한 이제 70%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80% 이상은 치석 제거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치주병은 전신 질환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이제 깊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그 치주병이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하고 거의 똑같고, 실제로 치주병 가진 환자의 약 3배가 이제 심근경색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당뇨하고는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습니다. 실제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치주염이 진행이 굉장히 빠르고 더 악화가 많이 되는 걸 저도 이제 실제로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이 치주병원균이 혈류를 통해서 이제 다른 기관으로 이동을 하면 이제 폐렴이 발생한다고도 하고요. 또 황반변성, 요건 최근에 제가 본 기사인데 한 1.6배가 높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치주병과 전신질환도 이제 관련이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흡연에 대해서도 제가 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흡연이 뭐 여러 가지 다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시고, 뭐 암의 뭐 원인이 되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치주 질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치주 질환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고요.
이유가 이제 흡연 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가 이제 혈류, 그 여러 가지 힐링, 뭐 염증이 있었을 때 이제 회복이 될 때 혈류를 방해하거나 또 구강 자체에 건조하기 때문에 유해세균이 이제 저류돼 있어서 치주 질환도 생기지만 임플란트 실패에 아주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게 이제 치태 속의 세균이 그 치주병의 원인이고 또 그 외에 뭐 가족력, 뭐 흡연, 음주, 호르몬의 변화도 이제 되지만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치태 속의 이제 세균이죠. 그래서 이제 치태라는 것은 우리 입안에 상주균이 있는데 그 상주균이 음식 찔거기가 남아있을 때 또는 이제 침 속의 점액질 성분하고 이제 같이 엉켜서 치아 표면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고요. 이걸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제 그 치주질환 일으키는 징지발리스균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치태가 이제 무기질 또 우리 구강 내에는 이제 침이 나오죠. 근데 침 안에 이제 무기질 성분이 많이 있는데 그거하고 결합해서 이제 딱딱하게 돌처럼 된 게 이제 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석은 주로 아래 앞니 아래쪽에 이제 많이 침착이 되는데 그 이유가 그 안에 이제 가장 큰 침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쪽에서 이제 치석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 치석은 우리가 잇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치은 연상 치석하고 치은 연하 치석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요. 요거는 좀 강조를 해드려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스케일링 하고 오셨다고 보면은 위에 보이는 치석은 없는데 그 잇몸 아래 이제 숨어 있는 치석이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치주낭이 없고 건강한 잇몸인 경우는 이제 치은 연상 치석만 있지만 이미 이제 치주낭이 생긴 경우는 치은 연하 치석이 이제 필수적이고 그 제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치은 연상 치석은 제거하지 않아도 조금 뭐 그렇지만 치은 연하 치석은 염증 반응과 치조골 흡수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치은 연하 치석 제거가 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주염의 이제 치료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스케일링이에요. 스케일링도 치주염 치료의 일종이고요. 치근면 활택, 치근 초파술, 이제 잇몸 수술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스케일링은 이제 비외과적 치주 치료로서 스케일링하고 치근 활택술이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위에 있는 치태와 치은 연상 치석을 이제 제거한 후에 치아 표면을 이제 매끄럽게 해주는 겁니다. 치아 표면이 매끄럽지 않으면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이제 달라붙기 쉽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제 치료 중에 하나고요. 치근 활택술이라는 것은 이제 잇몸 아래 박혀 있는 치은 라인을 기본으로 해서 이 서커스라고 하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안에 숨어 있는 치석 제거를 치은 연하 치석 제거를 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근에 치아의 뿌리의 표면을 이제 매끄럽게 해서 가능하면 이제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것이고요. 화학요법제도 쓰지요. 그 치주 치료 후에 뭐 상품명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제 치주염 치료약을 여기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주염이 있는 경우는 치아가 이제 솟아서 말하자면 움직여서 어떤 특정 부위가 계속해서 교합을 되게 되면은 치조골이 점점 흡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합 조정을 하는 것도 비외과적인 치주 치료의 이제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외과적 치료는 그 치주낭의 깊이가 5mm 이상을 이제 아마 기준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비외과적으로는 이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잇몸을 이제 메스를 이용해서 잘라서 열어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외과적 치주 치료라고 이제 하지요. 치주 치료를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미 손실이 된 뼈의 형성은 이제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주 치료를 하신 분과 하지 않은 분의 그 파노라마를 보게 되면 똑같은 그 본 레벨, 뼈의 수준이지만 치주 치료 하신 분들은 이렇게 딱딱한 라인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외부 염증이 있어도 흡수가 이제 더디게 되고요. 움직임은 많이 줄입니다. 움직임은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리고 치아 이제 수명이 연장이 되죠. 그러니까 치주 치료를 안 했을 때 한 10년 쓸 수 있는 치아는 하게 되면 15년, 20년 그렇게 이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이 이제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이제 치조골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뼈 이식하면 안 되냐? 이제 왜 임플란트는 뼈도 이식하고 그래서 시술도 하는데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이제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세균 감염, 이렇게 완전히 밀폐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 상주균이 감염이 돼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래서 일단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과도 이제 아까 구강내과 말씀드렸지만 치주과도 이제 세부 과중의 하나고요. 이제 본인이 잇몸이 난 좀 많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일반 의보다 치주과 전문의 진료를 이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다른 성인병과 마찬가지로 치료의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관리하고 체크업하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치주병이 있기 전에 내가 치주병을 이제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제일 기본적인 이유가 그 세균이었잖아요. 치태 속에 있는 징지발리스균이라는 세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양치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치질로 해결이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정기적인 검진하고 스케일링 하면서 이제 제거를 해주면 치주병이 이제 예방이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잇몸약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요즘에는 조금 덜한데, 뭐, TV 광고나 뭐 이런 매스컴에서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잇몸약 종류가 제가 알기로 몇 가지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성분을 이제 보니까, 출혈 억제제. 그러니까 피 좀 덜 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궤양 억제제,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는 거, 뭐, 비타민, 그 다음 뭐, 옥수수 추출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이제 별로 효과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약은 이제 뭐 치주 치료하면서 일시적으로 잠깐 드시는 거는 좋지만 뭐 지속적으로 드시는 거는 이제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은 얼마 만에 한 번 하면 좋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균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도 적용이 되고요. 1년에 한 번 1회는 이제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 보험이 됐다가 또 이제 보험이 안 됐다가 2013년 7월 1일부터 이제 보험이 되는데, 20세 이상 성인은 2013년부터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딱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말이냐? 그 해 내가 6월 1일 날 했어도 그 해 7월 달에 하면 또 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간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끊어서 그 중에 한 번만 이렇게 하시면 보험 적용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할 때 아파서 못 하겠어요 이런 분도 있고요. 하고 나서 시려요 이런 분도 이제 있는데, 스케일링 할 때 아픈 경우는요, 마취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나눠서 하면 됩니다. 아파서 못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너무나 마취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마취하고라도 꼭 해야 되는 치료 중에 하나고요. 할 때 시린 것도 물론 이제 너무 힘들면은 마취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엔 도포 마취도 있고요. 스프레이도 있고 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주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취하고 하시면 되고, 하고 나서 시려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 뭐 과거에 시렸는데 한 뭐 3년 전에 했는데 너무 시려서 못 하겠어요. 근데 구강 내 환경이 또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하면은 또 안 시린 경우도 있고요. 이 스케일링 후에 시린 거는 뭐 2주 정도면 이제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할 때 치아가 손상이 되니까 자주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사실은 스케일링을 자주 해서 해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 기구로 치아가 손상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랑 거의 이제 연관선상에 있는데, 이제 이가 시려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지요. 뭐 통계로는 5명 중에 2명 그랬는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뭐 10명 중에 8명은 저는 시리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인기에 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파절도 있을 수 있고, 치주질환 때문에 치은 퇴축이 있어서 있을 수도 있고, 치경부 마모증이 있어서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시린 증상은 저는 그냥 뭐 물론 이제 뭐 마모나 이런 거 충전해서 해결이 될 만한 거 꼭 하라고 하지만, 가능하면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이제 시린이 전용 치약, 마모제가 적은 치약을 사용하시고, 딱딱한 걸 좀 덜 드시고, 또 자극성 있는 거를 좀 피하면서 좀 기다리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령에 따라서 치아세간이 점점, 상하세간이 점점 이제 삭혀야 되기 때문에 감각이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나 뭐 이렇게 노인분들은 충치가 굉장히 많지만 증상이 전혀 없으세요. 그게 이제 바로 섞여야 되고 치수광이 좁아지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가역적인 증상이죠. 원래대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저희 이제 검진 오시면 치과 촬영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촬영은 이제 방사선 이제 그 조사 때문에 이제 걱정이 좀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 속의 방사선이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생활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조사받는 방사선이 있어요. 유럽 여행하면 0.07 밀리스테바트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치과 파노라마 촬영은 0.01입니다. 그러니까 흉부 촬영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그 서울치대 예방의학, 이건 오래된 사실은 조사이긴 합니다. 근데 한 100명 정도를 그냥 검진을 한번 하고 파노라마 촬영을 해서 검진을 했더니 뭐 19케이스에서는 병소 있었고, 그 다음에 악관절증이 18케이스 있었고, 또 치조 백선 비호라 그래서 그 리가멘트 그 치아에 그 하여튼 염증 반응이 조금 있었고, 매복치도 14케이스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촬영이 없이 검진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반쪽짜리 검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뭐 검진했는데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치과 가니까 뭐 이상이 있어요. 이럴 경우는 이제 촬영 안 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 제가 이제 촬영한 거 이제 그냥 구강 내 검진으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보를 치과 촬영으로 어떻게 뭘 알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요 사진은 이제 이게 낭종이지요. 이거는 이제 사진 안 찍으면 안 보이는 거고요.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인전면 우식. 치아와 치아 사이에 생긴 충치입니다. 이 치아와 치아 사이 충치는 구강 내 검진으로는 이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촬영을 하면 한눈에 확 볼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이 굉장히 유용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석회화, 그러니까 타석이나 여기는 타석이고요. 여기는 이제 림프노드 석회화예요. 이제 뭐 결핵을 앓았거나 그러면 석회화, 그러니까 내과적인 질환인데도 이 치과 촬영으로 굉장히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이 그 콜티칼본이라 그래서 굉장히 얇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검진하다가 뭐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또 경동맥 초음파 하시는데 그 경동맥의 그 돌도 사실은 엑스레이로 보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과 촬영은 가성비 높은 이제 어떤 진단 그 툴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얼마 만에 한번 찍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보시는데 이제 요거는 우리 저희 센터 며칠 전에 오셨던 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낭종이 보이지요. 이게 한 2년 만에 이렇게 커져 있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에 한 번은 촬영하고 검진하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시는데 사랑니 발치 꼭 해야 됩니까? 케이스, 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칫솔질이 굉장히 접근이 잘 되고 잘 되는 분들은 굳이 뽑을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서 있는 경우에. 그런데 이제 칫솔 자체가 접근이 어려워서 늘 이제 치태가 껴있고 이제 냄새의 원인이 되고 사이에 음식이 껴가지고 옆치아에 충치를 유발할 만한 것은 이제 미리 빼는 게 이제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100% 빼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누워 있거나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백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이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미백하면 치아가 약해지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고요. 일단 결론은 이제 치아가 약해지진 않습니다. 그 현미경적으로 조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표면 강도나 치아의 저항성에는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백할 때 그 시린 증상, 과민 반응이 이제 대부분 있고 이제 이런 것은 24에서 48시간 없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미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치아는 이제 그 해부학적인 구조도 변화가 있지만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물질에 의해서 이제 변색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와인도 변색을 일으키고요. 커피, 물론 흡연.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그 고춧가루 같은 뭐 김치 등 이런 걸 많이 먹기 때문에 변색이 많이 일어나고 출혈이 지속적으로 이제 일어나도 그 안에 성분 때문에 이제 변색이 일어나고요. 뭐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서 변색이 일어나는데 이런 이제 변색의 이유 때문에 이제 미백의 이제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런 이제 후천적으로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제 변색이 일어나는 것은 미백의 반응을 이제 잘 합니다. 그래서 미백이 잘 되는 치아가 있고 잘 안 되는 치아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된 거는 잘 되는데, 그 선천적으로 이제 그 불소를 이제 많이 불소를 어렸을 때 그 먹었거나, 그 다음에 뭐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그래서 항생제 중에 이제 그런 걸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먹어서 이제 변색이 된 경우는 이제 잘 안 됩니다. 미백이. 그래서 이제 봤을 때 미백 반응이 좋은 치아가 있고 반응이 안 좋은 치아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좋은 치아는 되게 약간 노란빛이 나요. 근데 안 좋은 치아는 검거나 약간 푸른빛 이렇게 이제 난 경우는 미백 반응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미백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제 그 성분은 그 약간 고농도의 이제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해서 탈색을 시키는 건데요. 그 산화작용, 과산화수소수의 산화작용에 의해서 이제 그 구조의 이제 미체 변화율을 이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7%에서 이제 과민 반응이 일어나긴 하지만 가역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한 48 이내에 이제 원 상태로 회복이 된다고 하고요. 너무 이제 과민 반응이 심하다 그러면은 이제 농도를 좀 줄여서 좀 오랫동안 할 수도 있고, 가민 전용 치약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 또 다른 약제를 도포해서 이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미백할 때 주의할 점은 이제 우리 아말감이 이제 수은이 이제 들어있어서 요즘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제 아말감은 수은이 일단 반응을 하면 더 이상 나오지 않은 걸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뭐 ADA에서는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긴 하지만 고열이나 또 강한 뭐 약재가 들어가면 유리수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피해서 하는 게 좋고요. 레진 충전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접착력이 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미백하고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충전하는 것도 괜찮고요. 미백은 레진은 되지 않습니다. 자연치 중에서 범랑질이 주로 이제 대상이 되고 상아질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뿌리 쪽은 잘 안 되고 범랑질 중에 외부 색소에 의해서 변색이 일어나는 것은 반응이 잘 되고 이제 미백이 잘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구강내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구강내과 질환은 이제 구강점막 질환, 혀 질환, 이제 구강건조증, 구취, 뭐 악관절 장애 이렇게 있는데, 구강점막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전신 건강의 거울이다 이렇게 이제 구강내과 선생님들은 이제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뭐 피곤하거나 그럴 때 이제 입병도 많이 나고요. 또 구강 점막의 이제 색깔 변화나 여러 가지를 보고서 다양한 이제 질환을 진단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이제 궁금한 거는 구강 연조직 질환 중에 암이냐 아니냐 이제 이거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다 암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걸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 구강 점막 질환 중에서 감염성, 외부의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이제 이런 이제 질환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이러스죠. 우리가 보통 이제 단순 포진이라고 해서 물집 생기는 요런 거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헬퍼스라고 그래서 바이러스고, 요거는 이제 곰팡이 감염, 캔디다라고 그래서 이제 곰팡이 감염에 의한 이제 감염성 이제 구강 점막 질환이고요. 면역계 이상에 의해서 이제 자가 면역,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래서 생긴 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입병 났다고 애프터성 이제 궤양 병소가 되겠고요. 요것도 굉장히 많아요. 편평태선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그 협점막이라고 그러죠. 볼에 이렇게 거미줄 모양의 흰 이제 줄이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유천포창이라, 요거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요거하고 요거는 굉장히 많이 이제 보는데, 이게 이제 면역계 이상의 그 구강점막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애프터스 궤양은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이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제 쓰지요. 그래서 또 이거는 이제 이동을 합니다. 뭐 여기 생겼다가 저기 생겼다. 이동하는 건 일단 이제 암은 아니죠. 뭐 외상에 의해서 이제 새로 시작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또 뭐 호르몬 불균형할 때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사실은 치료는 별로 없고요. 이제 그 페리덱스 이거 상품명이라 어쨌든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거 이걸 코팅을 해주면 이제 좀 빨리 낫고, 구강내과에서도 이걸 이제 처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스 궤양 이제 그런 상태고요. 요 편평태선은 요거는 지금 요 부위에 생긴 건데 이제 상당히 많고요. 이건 제가 암은 아닙니다 그랬지만
전암병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통계적으로 한 0.5% 2,000명 중에 1명이 생기는데요. 주로 이제 흡연가에도 많고 담배 피시는 분들, 그다음에 원인 없이 이제 그런 여자분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2,000명 중에 1명인데 이게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요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페리덱스 이렇게 있었을 때 스테로이드 처방을 하기도 하지만 궤양이 있었을 때는 조직 검사를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궤양이 이제 좀 오래 지속된다. 그럴 때는 이제 꼭 해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또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보는 게 이제 점액류종이라 그래서 이렇게 물혹처럼, 이건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혹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강 내에는 침샘이 큰 게 3개가 있고 그 점막에도 각각의 침샘들이 조금씩 있는데 여기 이제 침샘이 이렇게 고여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점액류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피부색처럼 이렇게 멜라닌이 착색된 겁니다. 요거는 미용적인 문제이지 크게 문제는 없고 이것도 점액류종이고, 요거는 이제 백반층이라고 그래서 요것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볼 색깔이 전체적으로 하얗게 보는 걸 우리가 루코플라키아 백반층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것도 전암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궤양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조직 검사를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점액류종은 이제 절제하면 되고요. 요 멜라닌 착색도 요즘에 레이저로 쉽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혀 질환인데 이것도 이제 균열, 이거는 혀 조직에 이렇게 금이 많이 가 있는 거를 이제 설균열, 피셔텅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지도상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치아 혓바닥에 있는 위두가 이제 유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움직입니다. 지도를 그리면서 막 움직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갈색으로 유두가 길어진 거를 말합니다. 이 셋 다 치료할 필요 없고요. 치료도 없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이제 물어보셔서 이게 뭐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점막 질환이 이제 그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감염성일 때는 뭐 바이러스제를 쓰거나 아까 그 캔디다 감염 같은 항진균제를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면역계일 때는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거, 면역 억제제 그대로 이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관심사가 이제 구강암일까 아닐까인데, 변색 중에서 이제 까맣게 변색이 되면서 그 궤양이 있는 경우, 또 궤양이 아주 오랫동안 2주 이상 지속된 경우, 그 다음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특정 부위, 같은 부위에 외상을 계속 주거나 위생이 불량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주의 깊게 보고 검사를 추가적으로 이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본원 구강내과 고홍섭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해서 이제 발표한 거라서 한번 이제 넣어봤는데요. 저희 센터에 오신 분들, 한 남자분들 한 900명, 여자분들 한 6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로 본인의 자가 체크를 해서 제로스토미아 구강 건조증과 이제 구강 내 자결감과 이제 구취를 체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있는지 이제 0부터 한 9 정도로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거는 구취가 30대 남자에 굉장히 많았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구강 건조증은 뭐 예상한 대로 나이 들수록 많았지만 여자분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 그 다음에 버닝 마우스 신드롬의 구강 내 자결감도 여자분들이 이제 많았다는 거, 이제 이게 특징적인 거고요. 구취가 이제 30대 특히 남자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도 그렇지만 이제 같이 연구 결과는 흡연이나 음주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의외로도 구취는 이제 나이 들어서 점점 줄어드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할 때는 구강 건조도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 같지만 30대 이제 훨씬 더 많은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연구였습니다. 이게 이제 구강외과 학회 세계적인 구강외과 학회지에 실린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강 건조증은 이제 왜 생기는가? 이제 사실은 이제 나이 들수록 침 분비량이 점점 이제 줄어듭니다.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뭐 1000ml에서 1500ml가 나온다고 하는데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데 이제 그 이유가 제일 큰 게 약물 복용이고요. 또 침샘의 뭐 퇴화도 있을 수 있겠고 그 외에는 이제 타석이라고 그래서 침이 나오는 이제 공간에 이제 막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흡연, 그다음에 암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했을 때 이제 뭐 구강건조도 있고요. 요즘에는 쉐그렌 증후군이라 그래서 요거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보는 질환인데 안구건조랑 구강건조가 동시에 오는 5, 60대 후반라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강건조가 오면 성인기에 충치가 안 생기지만 이런 분들은 뭐 거의 다발성으로 충치가 생기고요. 캔디다 감염이 잘 됩니다. 이제 구강건조가 생기면 그 자체 내에서 세정작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캔디다 같은 게 잘 생기게 되죠. 그래서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공타액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일시적이고 그때그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생활 속에서 물을 많이 드시고 의외로 이 효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주무실 때 가습기도 트는 것도 효과 있고요. 입술 보습제도 있고요. 이 껌 씹는 거는 구강건조에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껌은 치아 건강에 있어서 다른 면은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나 또 교모나 이런 분들은 드시는 건 안 좋은데 또 구강건조가 있는 분들은 껌이 계속해서 침샘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제 자주 이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야채, 과일, 신음식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쇼그렌 증후군은 이제 이건 내과적인 질환이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입냄새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많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입냄새가 무엇인가? 이제 구강 내에 이제 상주균이 있어요. 근데 구강 내 상주균 중에서 특히 이제 혐기성,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이 입안에 들어오는 음식물 찌꺼기나 침, 또 구강 점막에서 벗겨지는 세포 이런 거 갖고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휘발성 황화물입니다. 황.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주로 입냄새가 어디서 나는가? 주요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혀 뒤쪽하고 잇몸 경계 부위가 이제 주로 이제 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입냄새는 이제 누구나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리적 구취라고 하죠. 그런데 생리적 구취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심하게 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병적인 구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병적인 구취의 이제 원인은 무엇인가? 보통 내과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입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이거는 작습니다. 한 10% 미만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치과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제 냄새가 나는데. 치과적인 원인 중에서 뭐 잇몸 질환 있을 때 나고요, 충치 있을 때 나고요, 잘 안 맞는 보철물 있을 때 나고요, 그다음에 그 곰팡이 감염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적절하게 안 이것도 다 위생이 이제 불량했을 때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치과적인 원인으로 넣었는데 구강 건조증 있을 때 나고, 뭐 타석이나 쉐그렌 증후군 있을 때, 그다음에 그 편도결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찌꺼기 넘어오는 거 있죠. 그런 데서도 이제 냄새가 나지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병적인 구취의 원인인데, 그러면 이제 내가 병적인 구취가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 어떻게 할까? 이제 보통 본인은 되게 심각하게 이제 느끼지만 실제로는 병적인 구취가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걸 이제 구취 공포증이라는 진단명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진짜 병적인 구취인지 아니면은 그냥 생리적 구취인지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구강내과에 이제 구취 클리닉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시면 구취를 이제 객관적으로 혈압처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도 있고 헬리메타라는 것도 있고, 이거 헬리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로컬 개인 치과에도 많이 있는데 오차가 많아요. 오차가 많아서 뭐 음식을 얼마 전에 먹었냐에 따라서 오차가 많아서 사실은 이제 좀 여러 번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를 측정을 해서 내가 정말 정상적인 구취보다 더 심하다. 그러면 이제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구강 외적인 원인, 구강내과에서도 실제로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그 구취 원인을 이제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침인데, 침 성분도 중요합니다. 침이 이게 점액성 이렇게 끈적끈적한 침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물이 많은 침이 이제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점액성 침을 가진 분들은 이제 그 구취가 조금 더 많이 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리적 구취를 이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게 황화합물이라고 그랬죠. 함기성 세균에 의해서 만든 황화합물이기 때문에 음식에서 황이 들어있는 음식은 가능하면 줄여야 되겠죠. 파, 마늘, 양파. 그 다음에 이제 침 분비를 늘려주는 그런 뭐 신거 많이 먹어야 되겠고, 혀 백태하고 잇몸이 제일 그 구취 유발 장소라고 했기 때문에 혀 세정기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을 마르게 하는 뭐 알코올이나 약물 복용, 이 약물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저처럼 이렇게 뭐 긴장하거나 그러면 입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침은 조금 도움이 되고요. 입냄새 난다고 이제 구강 청정제 많이 드시잖아요. 예전에 뭐 TV 프로그램에서도 그 방영을 했었고, 저도 거기서 인터뷰한 적도 있는데, 그냥 꼭 필요할 때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구강청정제는 이제 알코올도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알코올이 처음에는 깨끗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이제 마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은 이제 치아위생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333이라고 그래서 뭐 식후 3분 이내에 하루에 3번, 뭐 3분 동안 하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저는 요게 더 맞다고 보는데, 1분 이내에 2분 동안, 너무 오래 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경부 마모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루 3회, 그 다음에 8은 뭐냐면, 8번 헹궈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치약이 남아있거나 그러면 점막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1, 2, 3, 8 이렇게 운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다양한 이제 위생 도구가 있습니다. 치약도 있고, 칫솔도 있고, 치실도 있고, 뭐 워러핏도 있고, 치간 칫솔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엔드 터프트 브러쉬라고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데를 닦는 이제 칫솔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 전동 칫솔이네요. 근데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제 칫솔을 선택할 때는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칫솔 선택, 다양한 칫솔이 이제 있는데, 칫솔 선택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칫솔의 일단 크기는 어금니 한 2개 정도 감싸는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치아가 크다 그러면 큰 칫솔 사용해도 되고요. 치아도 작고 입이 작다 그러면 가능하면 작은 칫솔 사용하는 게 좋아요. 칫솔은 사실은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너무 작으면 이제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어금니 2개 정도 감싸는 정도가 좋고요. 교환은 뭐 2, 3개월마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칫솔을 선택할 때 요즘에 이제 미세모도 많고요. 전동 칫솔도 많이 있는데, 칫솔이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하려면, 칫솔이 정확하게 세정을 시키려면 적절한 탄성하고 직경하고 목끝의 모양하고 개수가 중요한데, 미세모는 탄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로 성인기에 이 썰커스가 잘 닦여야 되는데, 이 썰커스에 좀 도달이 어렵습니다. 중간에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전동 칫솔은 모의 개수가 부족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은 잘 닦이지만 이 썰커스를 청소하는 거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전동 칫솔 어때요? 이것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대답 드리냐면, 그냥 하루에 한 번은 전동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적절한 칫솔, 자기 칫솔로. 예전에 전동 칫솔은 이제 장애나 뭐 아이들을 위한 나온 거고, 성인은 사실은 굳이 저는 아이들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꼭 사용하고 싶은 표면 같은데 이런 데 좀 쓰면 좋고요. 그래서 칫솔 선택은 미세모도 안 좋고요. 그냥 자기 칫솔 이렇게 사용하면 좋게. 그래서 전통적으로 단면인 게 좋고요. 그렇게 너무 단단하지 않은 것이지만 탄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모는 단단하지 않지만 탄성이 없어서 이 썰커스에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치약은 이제 선택할 때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되게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치약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페이스트, 그냥 연고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세제죠, 세제. 그래서 그 치약의 성분을 보면 이렇게 마모제라 그래서 거치는 성분이 있고, 계면활성제라 그래서 세제에 들어가는 성분도 있고, 뭐 치약의 종류에 따라서 시린 거를 좀 감소시켜주는 불소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치약을 선택할 때는 연마제만 그냥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마모나 이런 게 많으면 부드러운 치약 쓰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비싼 거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쓰시고, 또 치약 쓰실 때 많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치약을 짜실 때 이렇게 얹혀 짜시면 처음 닿는 부위만 치약이 너무 많이 도포가 되기 때문에 그 부위가 많이 닳아요. 그래서 약간 눌러서 짜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치약을 이제 쓰시는데, 검진하다 보면 이렇게 치아에 이렇게 막이, 이렇게 비늘이 이렇게 벗겨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치약을 덜 헹궜을 때, 너무나 이제 강한 치약을 썼을 때, 이 화학적으로 화상을 입어서 생기는 그 번이에요. 그래서 치약을 바꿔보시거나, 많이 헹구시거나, 치약을 덜 쓰시거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저녁에 TV 보면서 잊어버리고 칫솔질 오래 했더니 그 다음날은 꼭 이렇게 치약 하얀 막이 벗겨집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 그건 맞습니다. 치약이 너무 입안에 오래 있으면은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칫솔질하는 거는 잘 아실 건데, 이제 그 성인기에는 사실은 충치가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아와 잇몸 사이에 접근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칫솔질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45도 정도로 이제 그 썰커스에 들어가게 하는데, 제가 주의할 거를 이제 몇 가지 이제 검진하면서 느낀 거를 적어왔는데, 빠짐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칫솔질을 하는데 전체 치아가 28개다 그러면 꼭 빠져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주로 이제 어디가 안 되냐면 위에 치아 같은 경우 제일 마지막 치아 바깥쪽이 안 되고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여자분들 특히 이제 이런 이렇게 사실은 미용적으로 이렇게 볼에다 뭐 하셔가지고 잘 안 제껴져가지고 끝까지 안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아래 치아는 혀 있는 쪽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치아 닦는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치아와 잇몸 경계를 닦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닦으시고요. 피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칫솔의 이동은 최소화. 무슨 말이냐면 칫솔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치아의 배열이 평면이 아니고 커브가 되기 때문에 어떤 남아있는 굴곡이 있으면 거기만 특정적으로 많이 닳게 되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그 자리에서 진동을 이제 주셔서 닦으시면 좋겠고요. 앞니는 이제 칫솔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닦여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앞니가 겹쳐져 있고 혼잡이 많은 분들은 그냥 절대 안 되는 부위들이 생기세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엔드터프트 브러쉬 같은 거 하나 이제 따로 구입해서 거기만 따로 닦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잘 안 닦이는 부위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부위는 이제 신경을 써서 닦으시고요.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닦는 것이 저는 이제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잠잘 때는 침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악화됩니다. 뭔가 이제 이상이 있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닦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임플란트는 많이 안 넣었는데, 이제 임플란트도 이제 자연치하고 똑같습니다. 요즘에 임플란트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많이 하는데, 똑같이 임플란트 주위 염 생깁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라는 것은 그 주변의 그 치은의 염증만 생긴 것이고요. 주위 염이라는 것은 이 안쪽까지 전부 다 이렇게 침범을 해서 뼈가 녹는 거를 주위 염이라고 이제 하는데, 자연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그 기구가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티타늄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용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질문하는 것 중에 이제 국산하고 외국산이 있는데 어떤 거 썼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국산이 너무너무 좋고요. 뭐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냥 국산 써도 돼요. 이게 예전에 물어봤을 때는 뭐 사실 이렇게 대답 안 드렸는데 요즘에는 국산 쓰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이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치료 중에 하나인데 실패를 했을 때 재치료에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뼈가 2분의 1 이상 녹았을 때, 물을 때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자연치아처럼 똑같이 관리해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를 관리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본인이 정상이고 잇몸이 좋다 그러면 이제 한 1회 정도 스케일링하고 검진하시고 정확한 양치질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잇몸이 좀 안 좋아져서 그 치주낭이 좀 깊어져 있고 치아 사이 공간이 넓다 그러면 한 2번 스케일링 해도 괜찮습니다. 스케일링에는 이제 잇몸 치료까지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위생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칫솔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치과 기구로 해야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나 치아가 염증이 굉장히 많고 잇몸이 너무너무 안 좋다 그러면 3회 이상 하시고 꼭 치주과 전문 선생님을 딱 한 군데 정해 놓으시고 치료를 이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 드시는 거는요, 치아 건강에는 해가 하나도 없어요. 물 마시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치아 건강에 있어서도 물 마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의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끝났는데요. 그 일본의 어느 한 치과 의사가 치아 한 개당의 가치를 이제 비용으로 환산을 했는데 그 3천만 원으로 이제 환산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보통 이제 뭐 외상이나 이런 거 입어서 치아가 이제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책정할 때도 이제 남은 수명에 따라서 이제 책정을 좀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길어지면 이제 그만큼 치아 한 개의 가치가 더 이제 커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아껴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